자, 여기까지는 일단 내용. 첫 번째 그 문단은 어떤 내용이 우리가 중심 내용일까? 일단 중심 내용 찾아서 줄만 쳐볼까? 무슨 내용을 중심 내용을 볼 수 있을까? 여유는 단순히 시간적 여유가 아니라 여유는 시간적 여유가 아니라 뭔가 의지, 하고 싶은 어떤 그 사람의 마음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자, 또 글의 전개 방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글쓴이가 문학이니까 지금 허구적으로 꾸며낸 이야기겠네? 이건 수필인 이건 수필이지. 그럼 수필도 사실적인 성격이 있을 거고, 글쓴이의 경험이지. 글쓴이의 경험을 앞에 첫 문단에 제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제를 연결해주는, 주제를 제시해주는, 화제를 제시해주는, 화제를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글쓰기 방법을 쓰고 있어요. 첫 문단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유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 이후의 얘기는 더 얘기 안 해주고 여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죠. 자, 근데 이게 분석인지 분류인지 한번 봐야 돼요. 뭔가 분석적으로 들어갔는데, 먼저라고 하고, 혹시 요 먼저라는 순서 표지가 있었을 때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거 찾으러 가는데 다음 거 바로 찾을 수 있겠니? 그런 순서 표지가 안 나와 있지. 그러면은 그냥 읽어야 돼. 알겠지? 자, 먼저 물질적 여유, 공간적 여유, 시간적 여유.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서 물질적 여유, 공간적 여유, 시간적 여유 세 가지인데? 처럼. 그래, 잘했어. 그러면은 여기는 하나의 문장이죠. 하나의 문장으로서 결국 첫 번째 여유는 어떤 게 첫 번째 여유예요?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규정되는 여유가 첫 번째 여유예요. 자, 조금 더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어떻게 간단하게 해볼까?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규정되는 여유 너무 길잖아. 뭐라고 요약할래? 내 상황. 내 상황의 여유 라고 하는 게 1번의 여유가 되겠지. 내 상황에서의 여유. 근데 내 상황의 여유에서는 어떤 종류들이 있었대요? 물질, 공간, 시간 라고 하는 요 세 가지를 조금 더 하위 갈래 또는 예시를 들고 있네요.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는 그럼 앞에 요 물질, 공간, 시간 중에서 어디랑 좀 연결될 것 같아? 물질. 식당에서 자리를 잡을 때는 공간. 나도 모르게 시계를 볼 때는 시간.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살피는 여유 말이다. 이때는 여유의 기준이, 자, 여유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네. 내 상황에서 여유의 기준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넉넉함. 측정할 수 있는 척도. 척도라는 거는 기준이에요. 이 척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센티미터 재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기준, 자로 우리가 딱 재주잖아. 그래서 객관적인 편이래. 기준도 있고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다.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객관적인 느낌도 있네. 어떤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물질적 여유가 없어서 초밥 대신 김밥을 사 먹고 커피숍이 아닌 자판기에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적 여유에 지금 어떤 예시를 들고 있죠. 또 공간적 여유가 없어서 커다란 냉장고를 사는 것도 포기할 수도, 책상 대신 조그만 상을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택시를 타거나 기다려왔던 약속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여유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 물질적 여유도 돈이잖아. 돈이잖아, 얘들아. 초밥 먹으려면 그래도 배부르게 먹으려면 한 2만 원 있어야 되겠더라고. 나 같은 경우는. 근데 그냥 3,000원짜리 김밥 먹어야 되고요. 돈이 없으니까. 스타벅스 가고 싶은데 그냥 자판기 커피, 레시피를 먹거나 이런 걸 먹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척도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척도화. 그럼 여기까지는 몇 번째 여유에 대한 얘기? 첫 번째 여유에 대한 얘기였죠. 자, 이어서 이 첫 번째 여유가 이어지는지 혹은
다른 내용의 여유를 얘기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봅시다. 요 첫 번째 줄 읽고, 자, 요 첫 번째 줄을 읽으면 여유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데도 사용되기를 한다라는 걸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얘가 첫 번째 여유를 이어가는 것 같아? 아니면 그 다음의 여유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 이유는? 이거는 약간 하기도 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런 어미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또 이미 문단도 나뉘었고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아예 속성도 달라졌지. 자, 객관적이고 척도를 재일 수 있다는 거는 뭔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물리적인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마음의 상태는 약간의 추상성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글들은 사실 뭐 좋은 글이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어. 왜? 앞에 순서 표절 좀 좋으면 좋잖아. 다음으로 라는 순서 표절 줬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읽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요새 여러분들 모의고사 고3, 고2, 고3 올라가면은 모의고사가 이렇게 순서 표절 안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끊어줘야 돼. 스스로 찾아줘야 되고 스스로 나눠줘야 되고, 그게 이제 사고력으로 바뀌었어. 측정할 수 있는 사고력을 그런 식으로 준다는 얘기야. 좀 어려워졌어요. 자, 두 번째 여유 그럼 정리하자. 마음의 상태겠네. 2번 마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라고 지칭하긴 했지만 그 마음이 드러나는 표정, 태도, 행동 등을 통해서 여유를 가늠할 수 있다. 가늠이란 단어는 뭐니? 가늠. 추측하다 또는 측정하다 또는 유사어 다 유의어 다 써보자. 가늠, 추론하다. 혹은 뭐 여유를 뭐가 있을까? 추측, 추정, 가늠. 또 어떤 단어가 또 있을까? 비슷한 단어들 또 있을 것 같은데. 재다라는 거니까 측정? 측정이라는 단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정이라는 단어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운 단어들 나오면 그 단어들을 바꿔주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잖아. 그치? 예측 이런 건 안 돼요? 예측도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요. 예측도 괜찮을 것 같아. 예측은 조금 거리는 있는 단어지만 유의어로 하기에는 완전히 완벽한 유의어는 아니지만 그것도 괜찮아. 왜? 측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 측의 느낌이에요. 얘는. 가늠이라는 단어는. 자,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는 근데 누구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고? 표정, 태도, 행동, 이런 애들로.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앞에서 행동이지. 어떤 행동도 못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디 놀러 가는 것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다 싫어진대요. 반면에 여기서 끊어줘야 되겠네.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둘러싼 분위기에서부터 여유로움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다. 감지는 느끼다라는 거죠. 분위기가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들은 어떤 분위기를 형성할 거야. 비단 물질적인 여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물질적인 여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낯선 사람에게 얼마나 열려 있는지,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귀담아 듣는지. 자, 태도지 얘들아. 낯선 사람이 얼마나 열려 있는 태도라 행동이죠. 출근길 지하철에서 주위를 살피고 걷는지. 대부분의 태도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역시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식을 내온 사람의 건네는 미소는 표정이죠. 또 배려하는 말투에서 여유는 묻어납니다. 이런 두 가지 여유에 대해서, 그러면 자, 여유를 이 첫 번째 여유와 두 번째 여유로 나눴죠. 그럼 얘는 분석을 했다라고 해야 될까? 분류를 해야 될까? 여유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눴죠. 분류예요. 분류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아까 분석적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분류에 대해서, 이 여유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분석적이에요. 상관적인 분석을 사용한다. 아니 분류. 여유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여유와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묶어서 분류해요. 분류. 여유에 대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여유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잖아.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분류에 대해서는 각각의 1번의 여유, 2번의 여유에 대해서는 아주 분석적으로 깊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글의 전개 방식. 전개 방식 물어보는 문제도 이런 식으로 크게 연결시켜서 찾아줘야 되거든. 내용 일치 문제를 물어볼 때는 지금 요 부분,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치는 요 부분이 내용 일치 문제의 어떤 특징 정리하는 거고, 얘네들이 문단 간의 관계 제시되는 부분 보면은 파란색으로 지금 칠게요. 이런 파란색으로 보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전개 방식을 찾는 그런 유형들의 문제에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정리하면서 넘어가야 돼. 그냥 내용만 막 잘 정리하면은 헷갈리거든. 문제는 이렇게 크게 보는 전개 방식 혹은 내용 일치 문제, 더 나아가서 적용하기, 이해하기 문제까지도 가야 되니까. 자, 밑에서 두 종류의 여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의 말로 바꿔볼까? 1번은 무슨 여유? 물질 같은, 그치. 또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상황의 여유. 두 번째 여유는 마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는 뭘로 드러난다고요? 표정, 태도, 그치. 돈이 없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선뜻 만나기가 꺼려집니다. 돈이 없네. 얘들아, 무슨 여유가 없는 거야? 물질적 여유가 없네요. 그럼 물질적 여유가 없으면 1번의 여유가 없으면 가까운 사람이라도 선뜻 말하기가 꺼려집니다. 이거는 무슨 여유가 없는 거야? 그치,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처리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 공짜로 얻은 해외여행 비행기표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물어본다. 근데 이거 답이 있니 없니? 있지. 그럼 무슨 법? 오케이, 서리법.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일이 산더미 몰라 이러고. 그냥 비행기만 타고. 몰라. 비행기 한번 타고 이렇게 다시 요새 그런 코스가 있다며. 팔던데 그런 여행 상품. 우리나라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 타. 못 내리니까. 진짜 있었어. 있어. 요새 그런 상품을 팔아. 여행 못 가서 우울증 걸릴 거 같아. 그냥 비행기 타는 느낌 한번 느껴보세요 이러고. ASMR 올라와요, 쌤. 비행기 타면 뭐 승무원 목소리 나오고 그다음에 기장 목소리 나오고 띵 하면 안전벨트 풀고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거 ASMR 있어요. 그래? 그거 올려줘요. 그걸로 이제 여행 갔다 오라고? 집에서 들으라고요. 들으라고? 참 별의별 게 다 나와. 뭐? 키워달라고? 알았어. 자, 여유 간의 불일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다. 여유 간의 불일치라고 또 뭔가 불일치가 일어나는 경우 있네. 근데 이때 여유 간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여유지. 상황의 여유와 마음의 여유. 빡빡한 생활을, 그럼 이 사람의 예시를 보자. 빡빡한 생활하다가 갑작스럽게 여유가 찾아왔을 때는 반가우면서도 그 여유를 어떻게 활용할지 막막한 것이다. 이거 해석을 해볼까? 빡빡한 생활을 했던 사람은 갑자기 여유가 찾아왔대. 무슨 여유가 생겼어? 1번의 여유가 생긴 거지. 근데 그 여유를 어떻게 할지 몰라 막막한 거야. 마음의 여유는 이게 없어. 지금 이게 불일치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랬다. 병원에 있을 때 여러분들 이제 나 입원해 있었잖아.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었어. 밥 갖다 주지. 면회도 하루에 2시간밖에 안 돼갖고 딸 이렇게 오면 이렇게 놀아주고. 딱 그게 내 일과의 전부였어. 치료받고. 이 여유는 있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미치겠는 거야. 어느 정도 이식해? 이번에 계셨어요? 나 일주일. 열흘. 사고 월요일 날 나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퇴원했으니까. 그렇게 오래 있었는지도 되게 빨리 갔지 시간이. 쌤은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오신 줄 몰랐어요. 그래? 내가 막 온라인으로도 하고 이랬으니까. 온라인으로 봤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야. 시간적 여유는 있는데 마음적 여유가 없는 거야. 1인실이었어요? 그 1인실에서 수업했어. 자, 평생 일만 했던 아버지들이 퇴직 후에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라 당황한다는 이야기가 또 하나의 예시를 우리한테 주고 있죠. 멀게 않게 느껴지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이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같은데 여유 간의 불일치. 그래서 그런 사례들. 자, 이처럼
시공간적 여유. 자, 시공간적 여유는 앞에서 몇 번째 여유였어요? 1번의 여유지. 이렇게 말을 바꿔. 우리 보통 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대요. 무슨 여유가 없는 거예요? 2번의 여유가 없죠. 없을 때 우리는 초조함을 느낍니다. 자, 반대로 그럼 이거는 내가 느끼는 거죠. 우리는 이라니까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나의 느낌. 반대로 마음의 여유는 있어요. 나 마음은 괜찮아. 근데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럴 때는 누가 뭐라고 한대? 주변에서 손가락질한다.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자,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시험이 이제 곧 시험이잖아. 무슨 여유가 없는 거니? 마음의 여유는 그것도 없어? 그러면은 자, 그래? 너무 충분해서. 괜찮아? 여유간에 너무 많이 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여유간에 일치가 일어난 거네. 둘 다 부족하니까 지금. 좋은 건가요? 아니야.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자, 봅시다. 첫 번째 여유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여유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 거. 당연히 상황과 관련된 거니까. 근데 두 번째 여유는 훈련으로 여러분들 획득할 수 있어. 그러면 훈련으로 뭐를 가질 수 있다고? 여유를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를 생기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훈련하라고. 그래서 자, 비록 시간은 우리 양보 구문도 기억나지. 비록 뭐뭐하지만, 비록 1번의 여유는 없지만, 비록 지금 시간적 여유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내가 여기 몇몇한테는 어저께인가 월요일인가 물어보지 않았니? 문법에 대해서 점수 스스로 측정해 보려고? 아니야, 몇 명한테만 보내서 다 보내지 않았어. 선택받았다. 뭐 들어왔어? 내가 막 물어봤지. 자, 의문의 변동은 스스로 몇 점이고 맞춤법은 스스로 몇 점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지.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요 훈련해 보라는 과정이거든. 내가 스스로 자신을 지금 어느 상황인지 보고 나서 그냥 막 막연하게 나 지금 시간 없네, 너무 어렵네, 힘드네 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는 여유가 아예 생길 수도 없거든. 근데 생각해봐. 의문의 변동 한번 쭉 머릿속으로 해서 한번 복습한 다음에 맞춤법도 한번 생각한 다음에 나 맞춤법이 좀 약하네. 그러면은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어디를 파면 돼? 맞춤법을 파면 돼. 그게 여유를 갖는 훈련이야, 얘들아. 둘 다 망했습니다. 둘 다 망했으면 지금부터 해야지. 잠을 잘 시간이 없지. 7개 방황인데. 자, 길을 걸을 때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어두는 습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는 마음가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심호흡을 하는 태도는 우리 자신을 여유, 이때의 여유는 어떤 여유예요? 마음의 여유. 두 번째 여유겠지? 자,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일 거예요. 여유에다 줄 다 친 다음에 이 여유의 종류가 다른 것을 고르세요. 안 어렵지? 그건 안 어렵지? 찾을 수 있겠지?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고 하는 요 글을 또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용도 하나의 지금 특징이죠. 서술상의 특징은 또 인용도 특징이에요. 아까는 경험 혹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인용, 여기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거는 우리 속담이지.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자, 속담이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말로 우리 관용어라고도 얘기를 해요. 관용어를 인용했다. 관용어를 사용했다. 왜 관용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건 습관적으로 혹은 관습적으로 사용할 때,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해서 관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마음의 여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는 것이 얘들아, 이때 역설은 무슨 역설일까? 이때 역설은 오케이, 강조하는 힘을 주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힘 주어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문학에서 했던 그 역설은 아니죠. 그때 역설은 모순이에요. 약속 시간에 늦어 부랴부랴 나왔다가 지갑을 두고 다시 와서 집으로 돌아간 경험이 다들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요새 아침 맨날 이래. 그 아침에 딸을 이제 어린이집에 딱 데려다 줘야 되는데 데려다 주고 오면 신발을 안 시켜왔어. 안고 가니까. 신발. 선생님 신발. 아니 내 신발 말고 딸 신발. 여기 딸한테 신발. 아니 딸의 신발. 야, 이거는 선생님 신발을 벗어서 딸한테. 내 신발을.
아유, 그러면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주 욕하겠지. 이 아빠는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마스크 넣고 하셔야지. 마스크는 늘 가방에 있는데 가방을 안 챙겼어. 가방에 이제 식판을 넣어줘야 되거든. 그걸 안 갖고 와갖고 또 집에 가서 또 갖고 오고. 너무 많아. 참. 여유가 없네. 여유를 만드는 일, 자신의 마음에 틈을 내는 일. 자, 이때의 틈은 그러면 여러분 한번 뭐 문학에서 보면 시에서 보면 시어라고 하지. 그럼 이 소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틈은 좋은 의미의 틈일까? 아니면 나쁜 의미의 틈일까? 좋은 의미의 좋은 의미의 틈 여유겠지. 여유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지. 자신의 마음에 틈을 내는 일이 점점 소중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여유라고 해서 그 여유를 누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여유를 만끽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유를 만들어 보라는 얘기야. 이때 여유는 잠깐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쉬는 것이 죄처럼 여겨지는 사회에서 여유를 능동적으로 찾는 일은 언뜻 뒷걸음질 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유를 낼 때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한 발 물렀을 때 비로소 주위를 둘러보는 일도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도 가능합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 많잖아. 그럼 7과목 쭉 정리한 다음에 시험 범위 어디지? 시험 범위부터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 지금 뭐가 잘 되고 있지? 뭐가 안 되고 있지? 라는 그 시간. 그게 여유.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얘기하는 여유. 한번 해보자. 잠깐 우리 딴 데 돌아가서. 왜 여기 줄밖에 안 쳤는데? 잠시만요. 줄밖에 안 쳤어. 네. 요게 하나 한번 배우자. 자, 여기서의 우리 설명 방식 약속 시간에 이렇게 했던 것들 다들 한 번씩 경험했죠? 이거는 독자의 경험, 공감을 유도한다. 독자의 공감 유도 방식이 쓰였네요. 요거 하나 놓쳤네. 또 지문에서 설명한 거는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 사회에서는 죄라고 여겨진대. 사회에서는 여유를 어떻게 보고 있어? 부정적으로. 사회의 시각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사회의 시각이니까 이거는 그럼 통념이라고 해도 괜찮니? 네. 맞아요. 통념. 그러면 이 글쓴이는 통념과 지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오케이. 연습이 다 됐네. 우리 1학기 때 중간고사 그걸 하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여유를 내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대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여유를 냈을 때 어떤 의의 혹은 장점이라고 얘기를 해볼까? 자발적 여유의 장점. 자발적 여유의 의의라고 할게요. 이것도 안 할 수가 없네. 여유의 의의 옳은 발음으로 고르세요. 가만히죠. 여러 개들. 여기가 애로 쓰여야 되겠지? 여기는 의로만 쓰여야 되겠지? 여기는 이로도 가능하지? 요거 어긋나면은 틀린 걸로 할 거야. 의도 돼요? 의도 되지. 의도 돼. 의도 돼. 알았지? 원래 표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잠깐만 여기 나기 전에 여러분들 시험 범위 한번 해보자. 지금 여기 4-1단원 이유 있는 여유. 자, 4-2단원 의문의 변동. 그리고 맞춤법. 5- 이게 5-1단원인데 5-2단원 문법 요소 5-3단원 언어 예절. 자, 여기 점수들 다 매겨봐. 이유 있는 여유 안 어렵지? 네. 5점 만점에 4점. 자, 언어 예절 안 언어 예절 좀 어렵니? 그 공송성의 원리. 그게 더 어려워요. 그래 3점. 의문의 변동 확실하지? 네. 5점. 아니야? 몇 점 줄래? 스스로 줘봐. 3점. 3점. 또 맞춤법 2점. 문법 요소. 3점. 야, 3점? 알았어. 문법 요소 좀 쉽지 않니? 아니야? 문법 요소가 뭐예요? 이희리기 우구추.
1점이요. 1점이야?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각각 지금 요거 어려워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지금 남은 시간에 국어 공부 뭐 할까 싶으면 이거부터 치러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자신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한번 갖고 이제 공부에 한번 해보라는 여유 거야. 가지면 망해요. 그 여유가 지금 아마 그 여유가 아닐 거야. 이 글쓴이가 얘기하는 그 여유가 그 여유가 아니야. 잠깐의 틈이야. 잠깐의 시간이야. 여유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유자가 다른 의미로 놀다라는 의미가 있거든. 그 논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은 자꾸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틈이야, 틈. 아까 얘기했잖아, 틈내라고 틈. 그 틈의 여유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급박하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알겠지? 진짜 막 여유를 가져 안 해도 돼 이런 얘기가 아니야. 자, 여유가 나면 사람들은 보통 영화를 보거나 또 여행을 가는 등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이는 취향을 반영한 거래요. 취향을 반영해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래요. 여유가 날 때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여유를 내려면 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의지와 간절함이 필요하다. 아까 우리 의지에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 의지에 따라서 여유가 두 번째 여유가 생긴다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그러면 1번은 요거는 그냥 문맥적으로 보면 앞에서 여유가 나면 사람들은 영화를 본다라는 거는 어떤 1번의 시간적 여유일 거예요. 요때는 좀 그 이면의 의미를 보면 그럼 이런 시간적 여유도 의지와 간절함을 통해서 만들라는 얘기죠. 마음의 상태의 여유로 만들라는 거죠. 그렇죠? 시간적 여유를 마음의 상태의 여유까지로도 이어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 여유를 낸다는 것은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는 시간을 나로 향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유를 내면요.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잖아. 그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서 영화 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얘기예요. 그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근데 위에 자발적 여유가 장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 보라색. 자발적. 이때는 능동적 여유를 낼 때, 자발적 여유를 낼 때. 자, 스스로에게 본래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일.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죠. 나를 둘러싼 시간과 공간에 나를 분명히 각인이라는 단어는 뭐니? 각인. 새기는 거죠. 시간과 공간에 나를 분명히 각인하는 건 내가 누군지 앞에서 얘기하는 요 정체성 찾는 거랑 연결되겠죠. 마침내 삶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는 다 비유적인 의미네. 자, 왜 희미해지지 않게라고 하는 걸까? 각인하니까 얘들아. 여러분들의 그 삶에다가 내가 누구인지 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 신경 안 쓰면 어느 순간 그냥 훅 지나가 버려. 이런 것들 생각 안 하고 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고3 돼 있다. 저도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틈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내가 뭐 해야 되지? 나 뭐 해야 될까? 라는 거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진짜 습관되게 자, 나는 이러한 일이 모두 자발적으로 나서서 만드는 여유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이 모두 자발적으로 만드는 여유. 자발적으로 해야 삶이 희미해지지 않고요. 분명히 각인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 사람의 말 주제가 여기 있겠지? 여기 부분이 이 글쓴이가 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주제 부분일 거예요. 혹은 조금 더 앞에까지 하면은 이 부분이겠죠. 주제는 여기 마지막 문단 다 주제라고 하자. 이 부분이 다 주제라고 할 수 있겠네. 여유란 이렇게 할 수 있다. 여유를 가지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여유는 그래서 중요하다. 무슨 여유? 자발적 여유가 중요하다라는. 자발적. 주장이 되겠지. 주제가 되겠죠. 자발적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 정체성을 찾으면서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면서 나 지금 뭐 해야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라는 얘기예요. 나도
난 진짜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 나 잠깐 눈 감았다 뜨면은 그냥 어디 가서 그냥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늘 했거든. 대학생 때. 근데 진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나 어디 눈 잠깐 감았다 떴는데 회사 가서 일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나한테는 그게 없었다. 나는 다 이게 취업 준비생이라고 하는 기간들이 좀 있거든. 근데 내가 처음 쓴 자기소개서를 처음 지원한 회사에서 붙은 거야. 쌤, 제 자기소개서도 써주세요. 그럼 남의 소개서인데? 제자 소개서. 제자 소개서 추천서. 그러니까 막 일을 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나를 시간에 각인을 못 시킬 거야. 내가 뭘 좋아하지 여유도 모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항상 일에 치였던 거지 가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각인하면서 스스로 정신 차리면서 나 뭐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라는 얘긴 거예요. 그거 엄마한테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공부를 해야겠지. 공부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겠지. 그치? 공부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야.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정리 한번 해보면 앞으로 가서 정리할게요. 맨 위에다가 이 글에 우리 전개 방법 정리하면은 분류가 나왔었죠. 근데 이 분류를 조금 더 분석적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여유와 두 번째 여유가 다르다라고 해서 대조까지도 보였어요. 그리고 다양한 예시들을 주었다. 표현 방법은 요거는 전개 방법. 예시 같은 경우는 뭐 경험을 예시로 들기도 했었죠. 또 일상적인 사건들을 우리한테 주기도 했었죠. 요건 전개 방법이라고 아까 표현 방법 같은 경우는 서리법 하나 보였었지. 서리법. 요거는 이제 하나의 문제 방식으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내용적인 각 여유의 특징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한번 정리해봐. 어렵진 않을 거예요. 첫 번째 여유와 두 번째 여유의 특징, 종류 이런 것들. 첫 번째 여유는 상황이고 나의 상황과 관계 있는 걸로 뭐 시간, 공간, 물질적인 것도 있고요. 비교적 객관적인 특성도 있었고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두 번째 여유는 심리적 마음의 상태였죠. 표정, 태도, 행동으로 나올 수 있고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질 수가 있어요. 뿅. 또 이렇게 하면은 글씨를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의 문제 당연히 나올 것 같고 표현 형식상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글을 하나의 주제로 조금 더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주제는 뭘까? 이 글의 주제. 이유 있는 여유의 주제는 여유를 가지자. 그치? 자발적 여유를 갖자. 또는 자발적 여유의 어떤 가치를 얘기해 줄지. 맞아요. 갖자라고 권유하기도 하고 여유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가치에 대해서 얘기한 글입니다. 보면 제목은 되게 상이어로 우리가 묶여있네. 이유 있는 여유는 어떤 이유가 되니? 무슨 이유야? 자발적 여유의 가치가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세요 라는 말이겠죠. 자발적 여유의 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글에 또 이제 특징을 정리하면요. 먼저 경험이 많이 나오죠. 경험적인 글의 특징을 가질 수 있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어떤 사색적인 느낌. 사색이라는 거는 생각을 아주 깊게 한다는 거예요. 여유에 대한 생각을 좀 깊게 들어가지. 사색이랑 비슷한 느낌이 철학하는 거. 여러분들이 철학적이다라고 할 때는 그거에 대한 어떤 원리나 이론까지 더 깊게 들어가는 거야. 사색을 뛰어넘어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교훈을 주고 있지. 교훈적 성격도 느낄 수 있을 거고. 가끔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신변잡기다라고. 신변잡기적이라고 할 때는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 주관적 성격을 대신해서 신변잡기적이라고 학교에서 정리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뒤로 넘겨서 글은 이렇게 끝났고요. 여기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들 한번 유의어로 바꿔봐. 그리고 이유 있는 여유에 대해서 8페이지부터는 여러분들 학습 활동이에요. 근데 학습 활동이 다 문제화 된다는 거 알죠? 얘네들이 다 문제의 포인트예요. 문제 포인트고 문제 포인트예요. 한번 채워 넣는데 의의를 가져보시고요. 뒤에 가서 자, 요 글에 있어서 요 글을 지금 요 단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이 글을 수필을 우리한테 소개했냐면 어떤 문학의 한 장르로 소개하진 않았어. 수필을 강조하면서 소개하진 않았어. 그치? 그런 거 같지? 막 수필이야, 이건 수필의 특성, 막 이래, 막 어떤 글쓴이의 경험이야, 그리고 뭐 다른 소설과는 달라, 시와는 달라, 이런 문학의 장르를 소개하지 않고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 소개를 했어요. 그쵸? 요거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정리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의문의 변동이라던가 맞춤법 질의응답을 좀 합시다. 정리를 하던가.